히스로 공항 비즈니스 클래스 라운지 바에 앉아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 한 남자. 그의 이름은 테드입니다. 금융업 관련 일을 하고 있으며 모아둔 재산도 많고 현재도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 있는 유부남이에요. 안녕하세요. 테드에게 누군가 말을 걸어옵니다. 고개를 들어 자신에게 말을 건 여자를 쳐다보는데 누구지? 아는 얼굴은 아닌데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잘 다려진 흰 셔츠에 딱 달라붙는 스키니진을 입고 무릎까지 올라오는 부츠를 신은 빨간 머리의 여자였어요. 저를 아십니까? 테드가 묻자 여자는 아니라고, 그냥 당신이 마시는 술이 궁금해서 말을 걸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녀의 이름은 릴리, 윈슬로 대학에서 문서 보관 담당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도 오늘 테드랑 같은 비행기를 탈 예정이었어요. 두 사람은 공항 라운지 바에 앉아 술도 한잔하고 대화도 나누면서 연착된 비행기를 함께 기다립니다. 릴리가 테드에게 묻습니다. 결혼은 하셨어요? 테드는 네, 불행하지만요 라고 대답하는데요. 그는 왜 자기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고 말하는 걸까요? 테드는 사실 내내 저기압인 상태였는데 술 기운도 좀 올라왔겠다. 옆에 여자가 자기 말도 잘 들어주겠다. 그래서 좀 홀가분해지고 싶어서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왜 때로는 아예 낯선 사람한테 더 솔직해질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테드가 말해요. 저는 도시에 사는데 저 케네윅이라는 지역에 별장을 짓고 있어요. 제가 바빠서 아내 미란다가 거기를 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별장 시공업자랑 이야기도 나누고 관리 감독을 하거든요. 요즘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이 아마 그 브래드라는 시공업자일 거예요. 눈치 빠른 릴리가 얘기합니다. 설마 그럼 아내분이랑 그 브래드라는 시공업자가 바람을 피운 건 아니죠? 테드는 비참한 표정으로 맞다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뭔가 전조 증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했어요. 테드의 아내 미란다는 결혼한 지 한 3년 정도가 지나자 슬슬 좀 권태로워하는 듯 보였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케네윅이라는 지역으로 여행을 갔던 거고 그 지역을 아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 한 거죠. 테드는 아내를 위해서 그 지역에다 별장을 짓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별장을 짓는 업체 시공업자 하나랑 바람이 났다. 피가 거꾸로 솟을 노릇이죠. 그런데 테드는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된 거였을까요? 주중에는 테드가 도시에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내만 케네윅에 가서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내는 그 지역 호텔에 머물면서 공사 중인 그들의 별장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며 현장을 체크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테드가 몰래 가서 아내를 깜짝 놀래켜줘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아직 완성되지도 않은 공사 중인 별장에서 자기 아내 미란다와 시공업자 브래드가 같이 있는 걸 본 거죠. 두 사람은 처음엔 나란히 그 부엌 조리대 같은 데 기대서 이렇게 담배를 피우더니 나중에는 테이블 위에서 격정적인 사랑을 나눕니다. 그리고 이걸 테드가 창문 밖에서 다 지켜봐요. 이 모든 이야기를 릴리에게 들려준 테드. 릴리가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테드는 자조적으로 피식 웃으면서 농담을 합니다. 몰라요. 그냥 확 죽여버려야죠. 테드는 분명히 농담이었는데 이 릴리라는 여자는 너무나 진지한 표정으로 맞장구를 칩니다. 맞아요. 저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죽여야죠. 응? 이 여자 뭐지? 조금 당황하는 테드. 그때 비행기 탑승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비행기에 올라타는데 이 테드와 릴리를 일행이라고 생각한 어느 노부인이 자리를 바꿔줘서 둘은 옆자리에 함께 타고 가게 돼요. 이 비행시간 내내 릴리는 적극적으로 테드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테드. 당신 아내는 좀 일찍 죽어도 마땅한 사람 같은데요? 테드는 처음에는 농담 반 진담 반 식으로 뱉었던 말이었는데 이렇게 옆에서 계속 불을 지피니까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서서히 깨어나는 게 느껴집니다. 특히 그동안 자기 앞에서 표정 하나 안 바뀌고 뻔뻔하게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던 미란다와 브래드를 생각하면 역겹기 그지없었어요. 릴리가 그런 테드에게 더 자신감을 옆에서 심어줍니다. 안 들키게 죽이면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릴리는 왜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런 제안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살인에 대한 자신감이 넘치는 걸까요? 이 여자, 대체 뭘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모든 비밀이 풀립니다. 릴리의 아빠는 문학을, 엄마는 미술을 전공한 사람이었어요. 릴리가 어렸을 때 그들의 집에는 엄마 아빠의 여러 아티스트 친구들이 남는 방에 와서 자주 머물다 가곤 했습니다.
어느 날 화가인 챗이라는 아저씨가 릴리의 집 다락방에 머무르기 위해서 왔는데요. 그는 아직 10대인 릴리를 굉장히 징그러운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아직 다 자라지도 않은 릴리의 몸을 끈적하고 노골적으로 막 이렇게 훑어보면서 그녀가 산책을 하거나 수영을 할 때마다 자꾸 앞에 불쑥불쑥 나타나서는 이상한 말을 겁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밤, 결국 술에 취해 릴리의 방에 이렇게 살금살금 들어와서는 잠자는 릴리를 바라보면서 혼자 막 즐기고 갑니다. 약간의 터치도 있었는데 릴리는 필사적으로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해요. 그리고 이때부터 릴리는 저 아저씨를 처리해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도 치밀하게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데요. 릴리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아이였어요. 그동안은 이 챗이 뭐라고 말을 걸어도 그냥 무시하거나 자리를 피해버렸었는데 이날부터는 친절하게 대화에 응해줍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적절한 때를 기다려요. 그러던 어느 날 릴리는 엄마 아빠가 잠든 저녁 시간 챗을 바깥으로 유인하는데요. 아저씨, 제가 좋아하는 숲속 산책로 보여드릴게요. 릴리가 이끄는 대로 따라간 챗은 숲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와, 정말 아름답구나. 근데 너도 아름답다, 꼬마야. 너는 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지? 릴리는 너무 역겹고 소름이 쫙 끼쳤지만 꾹 참고 그를 근처 우물까지 데리고 갑니다. 아저씨, 이 우물도 좀 보세요. 저기 밧줄 아래에 뭔가 매달려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좀 끌어올려 주시겠어요? 릴리가 부탁하자 챗은 아무런 의심 없이 우물 쪽으로 이렇게 몸을 숙입니다. 그 순간 릴리는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내서 그를 우물 아래로 힘껏 밀어버려요.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챗이 우물 아래로 떨어지고 릴리는 차분하게 큰 돌들을 몇 개 더 가져와서 그 우물로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달려가 챗이 지내던 다락방에서 그의 짐을 다 싸가지고 와서 그것도 우물에다 던져버려요. 그리고 조용히 뚜껑을 덮습니다. 이 일을 꾸미기 전에 챗이 올 때 기차를 타고 왔다라는 것도 미리 알아뒀기 때문에 차도 없고 다른 건 처리할 게 없었어요. 그렇게 릴리는 마치 챗이 짐을 싸서 말도 없이 그냥 훌렁 떠난 것처럼 상황을 꾸밉니다. 다음 날 일어난 엄마 아빠는 아티스트들이 다 그렇지 뭐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자, 이렇게 릴리가 들키지 않고 죽이면 돼요 라고 테드에게 자신있게 말했던 건 다 이런 경험 때문이겠죠. 릴리는 테드에게 세상엔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죄책감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확신에 찬 어조로 말합니다. 이게 릴리의 살인에 대한 철학인 거예요. 테드도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을 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그러면 그 시공업자 브래드도 죽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해요. 릴리는 좋은 생각이라고 동조하면서 그에게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을 차근차근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테드는 그렇게 공항에서 릴리와 만난 뒤부터 그녀가 시킨 것들을 하나씩 해나가는데요. 먼저 한 일주일 정도 있을 생각으로 짐을 싸서 별장이 있는 케네윅으로 갑니다. 명목상으로는 아내와 시간을 보내러 가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브래드를 찬찬히 관찰해보기 위해서였어요. 그동안은 그냥 시공업자니까 별로 그 사람 자체에 큰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이번엔 한번 자세히 살펴보리라 생각합니다. 별장 공사 현장에서 테드와 미란다 그리고 브래드가 함께 만나요. 브래드는 활기차게 걸어와서 테드에게 악수를 청합니다. 공사 진행 상황이 마음에 드십니까, 테드 씨? 이번엔 여기 한 일주일 정도 계시다 가실 거라면서요. 브래드의 질문에 테드는 웃으면서 농담을 하는 척 뼈 있는 대답을 합니다. 네, 일주일 정도 쉬다 가려고요. 미란다도 좀 감시할 겸. 브래드는 그냥 허허허 하고 웃어요. 테드는 그에게 우리 이참에 같이 술 한잔이나 하자고 제의를 합니다. 이번에도 브래드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네, 그러죠 라고 대답해요. 미란다도 말리거나 하지 않고요. 아니, 이 두 사람은 대체 찔리는 것도 없는 걸까요? 그날 저녁, 테드는 술집에서 브래드와 단 둘이 만나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별장 공사에 대한 이야기만 나누다가 취기가 오르면서 서로 사적인 이야기도 하게 되는데요. 테드는 미란다에 대한 얘기를 슬쩍 꺼내봤지만 브래드는 술에 취한 와중에도 살살 잘 비껴가요. 브래드는 심지어 테드에게 자기 집으로 가서 한 잔 더 하자고 제안하기까지 합니다. 테드는 술을 더 마시긴 싫었지만 이 브래드가 사는 집도 한번 들여다볼 수 있고 거기서 그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도 있을 테니까 알겠다고 그 제안을 수락합니다.
테드가 보기에 브래드가 사는 집은 집이라기보다는 좀 오두막에 가까웠어요. 거실에서 한 잔 더 하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테드가 화장실에 가는데요. 화장실 안에 수납장을 괜히 이리저리 열어보고 살펴보다가 비아그라를 발견합니다. 푸하하하! 테드는 소리내어 웃어요. 남자로서 일종의 묘한 승리감이 듭니다. 테드는 브래드가 술에 취해 뻗어버리자 그의 집 부엌 서랍들도 조용히 한번 열어보는데요. 거기에는 총이 들어있었습니다. 순간 훔쳐갈까 싶었지만 테드의 짓인 게 금방 들통나겠죠. 테드는 그냥 그렇게 브래드의 집을 나옵니다. 상쾌한 바람을 맞으며 돌아가는 길. 그는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기까지 해요.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테드는 어떤 사람인 것 같나요? 꽤나 건실한 남자인 줄 알았는데 질투와 배신감에 눈이 멀어선지 누군가를 죽이려고 정보도 모으고 있고 그 사람 집까지 가기도 하고 이게 처음이 아닌가 싶을 만큼 이제는 뭐 걱정이나 죄책감 같은 것도 크게 느끼지 않는 것 같죠? 테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게 맞았습니다. 그가 고등학생 때 외국에서는 왜 졸업 파티를 남녀가 짝을 지어서 파트너로 함께 참석하고 막 그러잖아요. 한 여학생한테 용기를 내서 나랑 졸업 파티 함께 가줄래? 이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같이 갑니다. 보통은 이러면 그날 밤에 첫 경험을 한다든가 뭔가 그런 낭만적인 관계가 된다든가 하는데 파티에 같이 간 이 여학생이 다른 남자애랑 눈이 맞아서 테드를 파티장에 그냥 두고 홀랑 가버린 거예요. 테드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에 그 학교 미식축구팀 남학생이랑 막 키스를 하더니 파티장을 총총총 나가버린 그녀. 사춘기였던 테드에게 이날의 일은 상당한 충격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한 1년여간을 복수하려고 기다려요. 그리고 그 여학생의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몰래 숨어 들어가 그녀의 방 옷장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녀를 죽이고 맙니다. 너무 무섭죠? 그리고 여태껏 잡히지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릴리도 테드도 누군가를 죽여본 경험이 있는 거였네요. 그런데요, 사실 릴리는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그 챗 아저씨 말고 한 명 더 죽였어요. 두 번째 희생자는 누구였느냐? 그녀가 대학생 때 사귀었던 에릭이라는 남자였습니다. 에릭은 당시 신입생이던 릴리를 초대장을 받아야만 참석할 수 있었던 대학 내 사교 클럽에 초대하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 에릭에게는 페이스라는 굉장히 섹시한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릴리는 에릭이 나를 초대한 거는 그냥 친구로서 한 거구나 싶어가지고 딱히 뭐 어떤 연애 감정은 갖고 있지 않았었는데 어느 날 에릭이 여자친구 페이스랑 헤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에릭과 릴리 두 사람은 급격히 가까워집니다. 릴리는 에릭과 사랑을 나누고 그게 그녀의 첫 경험이었어요. 그렇게 에릭과 릴리는 어쩌면 서로와 결혼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진지한 관계로 발전합니다. 릴리는 그와 함께 있으면 설레면서도 편안하고 너무나 행복했어요. 이대로 평탄하게 관계가 지속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아요. 에릭이 다른 여자랑 만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 상대가 누구였을까요? 예전에 만나다가 헤어졌던 그 페이스라는 전 여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릭은 페이스랑 헤어지고 릴리를 만나다가 다시 페이스까지 동시에 만나면서 양다리를 걸쳤던 거였어요. 복수심에 불타는 릴리. 그녀는 에릭도 저 세상으로 보내버리기로 마음먹습니다. 이번엔 또 어떻게 들키지 않고 일을 처리했을까요? 릴리는 에릭에게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알레르기 심한 사람들은 견과류 잘못 먹으면 사망할 수도 있죠. 둘이서 릴리의 숙소에서 함께 보내기로 한 날 밤. 릴리는 에릭의 승부욕을 자극해서 동네 술집에서 하는 맥주 많이 마시기 이벤트 대회에 내보내요. 그리고 에릭이 거기서 신나게 술을 퍼마시는 동안에 집에 먼저 빨리 와서 일단 그의 알레르기 약을 안 보이는 곳에 숨겨둡니다. 그리고는 에릭이 안주 없이 술만 잔뜩 퍼마시고 돌아와서 먹을 걸 찾을 거라는 걸 예상하고 냉장고에 일부러 견과류가 들어간, 근데 들어간 게 티는 안 나는 그런 음식을 넣어놨어요. 예상대로 에릭은 맥주 마시기 대회에서 술을 잔뜩 마시고 집에 돌아와서는 음식을 찾습니다. 릴리는 상냥하게 냉장고에 먹을 거 있어. 꺼내서 데워 먹어. 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는 침실에 들어가 앉아 있어요. 에릭은 아무것도 모른 채 릴리가 준비해뒀던 음식을 먹었고 그때부터 갑자기 얼굴이 벌개지면서 눈이 막 퉁퉁 붓기 시작합니다. 뭔가 이상함을 느낀 에릭. 침실로 뛰어들어가며 릴리에게 소리쳐요. 나 견과류 먹었나 봐. 빨리 내 약, 내 약!
릴리는 에릭의 가방을 막 뒤져보는 척 하지만 사실은 약을 다른 데다 자기가 이미 숨겨놨죠. 자기야 어떡해, 약 어디 있는 거야. 릴리는 메소드 연기를 펼치고 그 사이 에릭은 숨도 못 쉬고 헉헉댑니다. 자기 약 안 가져온 거 아니야? 릴리가 묻자 에릭은 이제 다 풀려가는 입으로 가져왔어 라고 알아듣지도 못하게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릴리가 시간을 끄는 사이 에릭은 그만 호흡곤란과 쇼크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릴리는 전혀 의심을 받지 않았어요. 남자친구가 만취해서 모르고 견과류 같은 음식 먹었나 봐요. 정신이 없어서 약도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하고 제가 손 쓸 틈도 없이 죽어버렸어요. 끝. 이번에도 참 손쉬웠죠. 이렇게 조금 더 살인 경험이 많은 릴리가 전체적인 상황을 리드하고 테드가 그의 성실히 따르면서 이 두 사람은 테드의 아내 미란다와 그녀와 바람을 피우는 시공업자 브래드를 없애버릴 계획을 착착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회상 장면이 중간중간 있어서 그렇지 지금 이게 다 그냥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 사이 테드는 별장에 있는 케네위까지 가서 브래드를 만나고 오기까지 했었죠. 그로부터 얼마 뒤 도시에 있는 미란다와 테드의 집. 미란다는 친구를 만나러 다른 지역에 며칠 다녀온다면서 짐을 싸고 있습니다. 아니 며칠만 있을 거라면서 왜 저렇게 짐을 많이 싸? 테드는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의심스러웠지만 이제 상관없었어요. 미란다는 곧 죽을 거니까요. 그렇게 미란다가 짐을 싸서 떠나고 혼자 남은 테드. 딩동. 누군가 초인종을 누릅니다. 응? 누구지? 택배기사인가? 테드는 현관문 쪽으로 걸어가서 문을 살짝 열고 바깥을 봅니다. 누가 와 있었을까요? 문 밖에는 브래드가 서 있었어요. 꽤나 먼 지역인 케네윅에 살고 있는 브래드가 지금쯤 별장 공사를 하고 있어야 할 브래드가 왜 도시에 있는 테드와 미란다의 집까지 찾아온 걸까요? 테드는 지금 이 상황을 파악하는데 한 몇 초 동안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놀라서 멍하게 서 있다가 브래드가 테드, 집에 계셔서 다행이네요. 잠깐 들어가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하고 묻는 말에 겨우 정신을 차리고 얼떨결에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하지만 테드는 곧 생각해요. 브래드가 여기까지 나를 찾아왔을 때는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의 불안한 예감이 맞았습니다. 테드가 뒤돌아봤더니 브래드가 자켓 주머니를 더듬거리고 있었고 주머니 안에서는 총이 슬쩍 보여요. 잠깐만요. 지금 그걸로 뭐 하려는 겁니까? 겁먹은 테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브래드가 씩 웃으면서 말해요. 뭘 할 것 같으세요? 테드는 본능적으로 브래드를 문 쪽으로 팍 밀쳐버리고 2층으로 뛰어 올라갑니다. 뒤에서 브래드가 빠르게 쫓아와요. 테드는 막 서두르다가 그만 바닥으로 넘어져 버리고 이내 그를 따라온 브래드가 총을 겨눕니다. 테드는 쓰러져 있는 채로 브래드에게 말해요. 내가 없어진다 해도 미란다는 너랑은 결혼 안 해. 브래드가 거친 목소리로 말합니다. 네가 뭘 알아 이 새끼야. 테드는 씩씩거리고 있는 브래드를 설득하려 합니다. 미란다가 당신을 이용하는 거야 브래드. 그 여자 진짜 영악한 여자야. 지금도 봐. 일부러 멀리 다른 지역으로 떠나 있잖아. 결국 이 죄는 다 너 혼자 뒤집어 쓸 거라고 이 멍청한 작자야. 브래드는 테드의 말을 가만히 듣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고. 그리고는 방아쇠를 탕 당겨버립니다. 테드의 사망 소식은 뉴스를 통해 전국에 보도돼요. 릴리는 그 소식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슬퍼합니다. 아깝다. 그가 막 좋아지고 있었는데. 릴리는 과거를 회상해요. 그리고 이제 릴리의 입장에서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릴리의 첫 경험, 첫사랑, 그리고 결혼까지 생각했었던 대학 시절 연애 상대 에릭, 기억하시죠? 그리고 페이스, 에릭의 전 여친이자 바람 상대. 릴리는 항상 궁금했어요. 페이스도 에릭이 양다리라는 걸 알고 만난 걸까? 아니면 그녀도 피해자인 걸까? 그렇게 졸업 이후 몇 년의 세월이 훌쩍 흐른 뒤 릴리는 우연히 길에서 페이스를 마주칩니다. 두 사람은 같은 대학 선후배라는 점, 그리고 같은 남자를 만났었다는 점 외에는 별로 서로 접점이 없었어요. 대화를 나눠본 적도 거의 없고 교류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얼굴만큼은 서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겠죠. 둘은 어색하게 인사를 나눕니다. 페이스가 말해요. 릴리, 잘 지냈지? 인사해, 여기는 내 남편 테드야. 그리고 난 이제 미란다라는 이름을 써. 자, 어떻게 된 건지 아시겠나요? 페이스가 미란다였던 거예요. 미란다가 페이스였던 거고요. 당시 남자친구였던 에릭이 죽고 난 이후 페이스는 대학을 졸업하고 이름을 미란다로 바꿨습니다.
자, 릴리는 그렇게 페이스, 아니 미란다와 오랜만에 만나서 인사를 나눴고 그의 남편인 테드에게도 가볍게 인사를 합니다. 릴리는 이때 테드의 얼굴을 처음 본 거였어요. 테드는 아내의 친구니까 그냥 뭐 안녕하세요 하고 대충 인사를 하고 얼굴을 까먹은 거고요. 그렇게 미란다를 우연히 마주치고 여전히 뻔뻔하게 웃는 그녀를 보자 과거에 고통스러웠던 나날들이 다시 떠오르는 릴리. 하지만 그렇다고 뭐 바로 미란다를 어떻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공항에서 미란다의 남편 테드를 마주쳐버렸던 거죠. 릴리는 왠지 모르게 참지 못하고 그에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근데 테드는 릴리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죠. 그리고 그는 그녀를 완전히 낯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안에 미란다가 바람을 피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다 하게 된 거였습니다. 릴리는 그때 결심해요. 와, 이 년 이거 진짜 변한 게 없네. 이런 년은 벌을 받아야 돼. 어쩐지 처음에 테드보다 릴리가 더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은 죽어야 된다고 막 그랬었잖아요. 이런 히스토리, 이런 배경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미란다의 시점에서는 일이 어떻게 됐던 걸까요? 그녀는 정말 릴리가 생각한 대로 죽어 마땅한 그런 인간일까요? 일단 시간 순서대로 짚어보자면 예전에 대학생 시절에 페이스라는 이름을 쓰던 때 그녀는 에릭과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에릭이 자기랑 헤어지고 나서 후배인 릴리를 만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에릭에게 접근을 해서 다시 나랑 만나자고. 아, 근데 릴리랑 굳이 안 헤어져도 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나랑도 즐기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겁니다. 에릭이 죽고 나서 미란다는 생각해요. 릴리는 그래도 운이 좋네. 에릭을 그냥 충직한 남자친구로만 알고 있었을 테니까. 뭐 진실은 영영 모르겠구나. 미란다는 어린 시절에 꽤 부유하게 자라다가 중간에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고 엄마랑만 살게 되면서 그 이후부터는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 쪼들렸어요. 그래서 부자 남자와 결혼을 하리라 마음 먹습니다. 그게 바로 테드였던 거고요. 주변에선 이들을 인꼬 부부라고 알고 있었지만 미란다는 사실 테드의 돈이 아니었다면 그와 결혼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자기 몸을 만지고 매일같이 잠자리를 기대하는 것도 소름 끼치도록 꼴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테드를 없애버리고 그의 재산을 가로채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어떻게? 브래드를 이용해서요. 네, 그러니까 미란다는 남편인 테드도 내연남인 브래드도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없어요. 그냥 자신의 아름다움과 섹시한 매력을 가지고 다 이용한 거였습니다. 미란다는 별장 공사 현장을 쉴 새 없이 들락거리면서 브래드도 일부러 꼬셨어요. 그렇게 자기한테 홀랑 넘어오게 한 다음에 브래드를 살살 구슬러서 테드를 죽이는 계획을 세웠던 거죠. 근데 저는 소설 앞부분을 읽으면서 미란다한테도 뭔가 숨겨진 아픔이 있겠지, 사정이 있겠지 했는데 그냥 릴리가 생각한 대로 미란다는 희대의 나쁜 년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게 미란다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브래드를 시켜서 테드를 죽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미란다가 예상하지 못한 게 3가지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고 먼저 2가지만 얘기를 해드리자면 하나는 릴리가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꽤 많이 알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2번째는 브래드가 생각보다 굉장히 심약한 인간이라는 점이었어요. 평소에는 굉장히 좀 강하고 터프해 보이던 그가 테드를 이렇게 탕 쏘고 와서는 갑자기 시들시들 앓으면서 너무 정신적으로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미란다는 그를 잘 타일러요. 자기야, 너무 걱정하지 마요. 우리가 불륜이라는 거 아무도 모르잖아. 공식적으로는 그냥 당신은 우리 별장 시공업자일 뿐이야. 브래드는 아무래도 테드가 죽기 전에 했던 말들이 마음에 걸리는 모양이었습니다. 미란다, 테드는 우리 관계를 알고 있었어. 그가 다른 누구한테라도 혹시 말했으면 어떡해. 미란다는 냉정하게 말해요. 테드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이제 상관없어. 죽었으니까. 그리고 내가 잘 아는데 테드는 친구가 없어. 누구한테 말할 사람도 없었을 거야. 이러는 사이 도심 한복판 부유한 동네 주택가에서 일어난 총기 사망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조사에 착수합니다. 킴볼이라는 형사가 수사를 이끌게 되는데요. 킴볼은 피해자 테드의 아내인 미란다에게 이것저것 묻습니다. 혹시 테드 씨가 최근에 왜 윈슬로에 가셨는지 아십니까? 거기서 주차 딱지를 받은 내역이 있더라고요. 미란다도 이 얘기는 처음 듣는 거였어요. 남편 테드는 평소엔 일하느라고 도시에 있다가 주말에는 별장이 지어지고 있는 케네윅에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곤 했었거든요. 근데 웬 생뚱맞게 윈슬로? 윈슬로가 어디였느냐? 앞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던 지역인데 바로 릴리가 지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윈슬로 대학에서 문서 보관 담당자로 일하고 있다라고 했었죠.
릴리를 만나기 위해서 테드가 한번 윈슬로에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주차 딱지를 받았던 기록을 이 킴볼 형사가 찾아낸 거였어요. 미란다는 형사의 얘기를 듣고 골똘히 생각에 잠깁니다. 테드가 아는 사람 중에 윈슬로에 사는 사람이 있었나? 미란다는 그때부터 하루 종일 윈슬로 이러면서 윈슬로에 대한 머릿속 구석구석 기억을 죄다 끄잡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딱 생각이 나요. 예전에 길에서 우연히 릴리를 마주쳤을 때 그녀가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저는 요즘 윈슬로 대학에서 일하고 있어요. 하지만 미란다는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그때 잠깐 마주친 게 다인데 설마 테드랑 릴리가 어떤 관련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자, 아직 미란다는 모든 진실을 알지는 못하고 있죠. 앞서 미란다가 예상하지 못했던 점 3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제가 2가지만 말씀드렸었잖아요. 가장 중요한 하나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브래드가 총을 들고 테드에게 찾아갔을 때 브래드를 본 목격자가 있었어요. 이웃에 사는 한 여자가 브래드가 테드와 미란다가 사는 집에 들어가는 걸 본 거였습니다. 그녀는 브래드의 얼굴을 꽤나 상세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고 그녀의 기억을 바탕으로 몽타주가 만들어져요. 킴볼 형사는 그 몽타주를 미란다에게 보여줍니다. 미란다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녀는 얼굴에 철판을 딱 깔고 짐짓 놀라는 척 어머, 이거 우리 시공업자랑 비슷하게 생겼네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와 사적으로는 전혀 가깝지 않은 척, 잘 모르는 척 연기를 해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브래드한테 곧 조사가 들어가겠구나, 대비를 시켜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란다는 킴볼 형사에게 저기 전에 윈슬로에 사는 지인 없냐고 하셨었죠? 저 생각났어요. 릴리라고 제 대학교 후배인데요 라고 이야기해줍니다. 자기가 감추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싹 감추고 또 알아보고 싶은 부분은 경찰한테 정보를 준 거죠. 한편 릴리는 테드가 죽은 이후에 뭘 하고 있을까요? 그녀는 테드와 미란다가 별장을 짓고 있는 케네윅 지역으로 가서 마치 형사처럼 그 동네 사람들한테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릴리는 꼭 누군가를 해치기 전에 이렇게 치밀하게 조사를 하고 준비를 했었죠. 그녀는 과연 무슨 생각인 걸까요? 이제 테드는 죽어버렸지만 테드를 대신해서 미란다를 죽이려는 겁니다. 이번엔 또 과연 어떤 작전을 세웠을까요? 자기 뜻대로 될 수 있을까요? 미란다로부터 릴리의 이름을 전해들은 킴볼 형사가 그녀에게도 찾아옵니다. 릴리는 조금 놀랐어요. 테드와 나와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알았지? 릴리도 미란다처럼 연기를 합니다. 테드라는 남자가 죽었다는 건 신문을 봐서 안다고. 이 남자 전에 비행기에서도 마주친 적이 있었던 건 맞다고. 딱 여기까지만 진술합니다. 형사의 눈을 피해 더욱 조심하면서 릴리는 테드와 과거의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계획을 조용히 실행 중이었어요. 그녀는 케네윅으로 가서 브래드를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느 술집에서 브래드를 마주쳤을 때 그에게 자연스럽게 접근해서는 멘탈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는 그를 협박하기 시작해요. 당신 미란다랑 만나고 있죠? 그리고 그녀와 공모해서 테드도 죽였죠? 제가 진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 함구해 드릴 테니까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게 당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미란다를 죽이세요. 릴리는 미란다가 어떤 여자인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런 걸 다 얘기해주면서 잘 생각해보라고.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당신이 이 죄 다 뒤집어쓰고 아마 돈은 한 푼도 못 가질 거라고 협박도 하고 막 설득도 합니다. 릴리의 이번 계획은 자기 손에는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브래드로 하여금 미란다를 죽이게 하려는 거였어요. 브래드는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태죠. 사랑이고 나발이고 일단 자기도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릴리의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다 맞는 말 같은 거죠. 예전에 테드가 죽기 전에 했던 말들도 떠오르고. 그래서 그는 릴리의 계획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이렇게 심각하게 막 논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미란다가 보게 돼요. 미란다도 브래드를 만나러 케네윅으로 와 있었거든요. 지금 몽타주까지 나와 있으니까 곧 브래드에 대한 조사가 시작될 거고 그때 대답을 잘 하도록 이 브래드를 대비시켜야 했기 때문이죠. 미란다는 멀리 조용히 숨어서 일단 두 사람이 얘기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해요. 윈슬로에 사는 지인 릴리 맞네. 세상에. 제가 이 사건에 연관돼 있는 게 맞았어. 그렇게 숨어서 기다리고 있던 미란다는 릴리가 떠나자 브래드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브래드의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미란다가 물어요. 자기 오늘 어떤 여자가 찾아왔었지. 무슨 얘기했어? 브래드가 말합니다.
안 그래도 자기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릴리라는 여자가 나한테 오늘 찾아와서는 나보고 자기를 죽이래. 둘이 만나고 있을 때 나보고 들어와서 당신을 죽이라고 하더라고. 일단은 거짓말로 알았다고 내가 협조하겠다고 했어. 그러니까 그 여자가 만나자고 하면 만나. 그럼 내가 들어가서 그 여자를 죽여버릴게. 자, 지금 브랜드는 릴리와 미란다 두 여자와 모두 이 살인에 대한 약속을 한 겁니다. 드디어 약속한 날, 미란다의 별장에서 미란다와 릴리가 조용히 만납니다. 야, 너 설마 이거 다 에릭 때문이니? 그게 그렇게 한이 됐어? 미란다가 릴리를 묘하게 비웃으면서 말합니다. 릴리도 지지 않고 대답해요. 아니, 에릭 때문도 다른 누구 때문도 아니야. 너 때문이지. 이렇게 두 여자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을 때 약속대로 브래드가 별장 안으로 들어옵니다. 손에는 커다란 스패너를 들고 있었어요. 그는 두 여자가 있는 곳으로 성큼성큼 걸어와서 스패너를 높게 치켜듭니다. 그리고 콱 내리찍어요. 과연 그는 누구를 해쳤을까요? 브래드는 미란다를 해치는 선택을 했습니다. 미란다에 대한 배신감도 있었을 거고 또 자기만 죄를 뒤집었을 거라는 불안함도 있었겠죠. 작전이 성공하고 릴리와 브래드는 술을 한잔합니다. 계획이 성공한 데에 대한 나름의 축배를 든 거죠. 브래드는 테드를 죽였을 때는 너무 불안했는데 미란다까지 죽이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아니, 마음이 아니라 몸이 편해집니다. 너무 편해진 나머지 정신을 잃고 말아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릴리가 브래드의 술에 약을 탔거든요. 릴리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릴리는 브래드를 차에 태워서 어릴 때 자기가 살던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우물 뚜껑을 열어요. 그리고 브래드를 질질 끌어서 우물 안으로 퍽 떨어뜨립니다. 릴리는 조용히 읊조립니다. 챗 아저씨 인사해요. 이쪽은 브래드. 그렇게 모든 일을 깔끔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하는 릴리. 하지만 여전히 킴볼 형사는 미란다도 죽고 브래드는 실종되자 이 릴리라는 여자한테 뭔가 있다라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릴리에 대한 의심을 하고 그녀를 관찰하면 할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점점 그녀의 매력에 빠져들어요. 릴리에게는 분명히 눈을 뗄 수 없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긴 했어요. 생각에 잠길 때마다 휴지나 이런 종이 쪼가리에 짧게 시처럼 끄적이는 게 습관이었던 킴볼. 그는 자기도 모르게 릴리에 대한 외설적인 시를 씁니다. 킴볼 형사가 느낀 대로 명석하고 아름다우며 민첩한 여인인 릴리. 그녀는 킴볼 형사가 자신을 시도 때도 없이 미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릴리는 일부러 사람이 없는 공동묘지로 가서 킴볼을 기다려요. 그녀의 예상대로 어김없이 킴볼이 따라왔고 릴리는 빠르게 움직여서 숨겨온 흉기로 그의 옆구리를 푹 찌릅니다. 그때 꼼짝 마! 킴볼의 동료 형사가 나타났어요. 릴리는 당황합니다. 아니, 저 자식 분명히 나를 혼자 미행하는 것 같았는데. 릴리가 생각한 게 맞습니다. 킴볼은 오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릴리를 미행한 거예요. 근데 킴볼의 동료 형사가 이 킴볼이 필요 이상으로 릴리한테 집착한다고 생각해서 걱정이 돼 몰래 따라붙은 거였습니다. 덕분에 이 모든 사람을 다 해친 진짜 악마 릴리를 잡을 수 있게 됐을까요? 릴리는 일단 수감이 되긴 했습니다. 구속이 됐어요. 하지만 킴볼 형사의 주머니에서 이 릴리에 대한 외설적인 시가 발견이 되고 릴리는 저 사람이 필요 이상으로 나한테 집착하고 추근덕대면서 나를 미행했다. 나는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그를 해친 거다. 라고 진술을 합니다. 이렇게 킴볼 형사는 정직 처분을 받아요. 릴리는 나는 곧 풀려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수감소 안에서 기다리는데 릴리의 아빠한테서 편지 한 통이 옵니다. 릴리, 우리 딸 많이 놀라고 힘들었지? 변호사가 잘 해결해 줄 거야. 조금만 참으렴. 참, 네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우리 집 뒤뜰에 있는 숲 있잖니? 거기 부지가 팔렸어. 곧 무슨 호텔이 들어선다는구나? 네가 워낙 좋아하던 숲이라 이렇게 소식 전한다. 사랑한다. 아빠가. 소설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두 가지 방향으로 다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건물을 지으면서 막 작업하다가 우물에서 시신이 발견될 수도 있고 혹은 다 부셔버리고 이제 그 위에 호텔이 지어져 버리면 오히려 더 영영 매장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간혹 이렇게 제가 살짝 열린 결말로 끝나는 소설을 소개해드리면은 왜 결말까지 다 얘기 안 해주느냐 이렇게 화내시는 댓글 남기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게 소설의 결말입니다. 오늘의 소설은 피터 스완슨의 죽여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책은 죽여 마땅한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책 안에를 보면 이렇게 누구의 시점으로 써져 있는지 각 장에 제목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3장은 다시 테드, 4장은 또 릴리. 저 뒤에 가면 이제 테드가 죽잖아요? 그러면 미란다랑 릴리 시점이 번갈아서 나오고, 미란다가 죽고 나면은 그때는 또 이렇게 킴볼 형사의 시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점이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이게 제가 줄거리를 잘 정리를 해야지 쫙 얘기를 해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테드, 릴리 이렇게 시점별로 각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이렇게 쭉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미란다로 바뀌면 미란다랑 릴리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킴볼이 나오면 킴볼 이렇게 해주고,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책에는 릴리 시점에서 조금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아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들으면 그냥 이렇게 얘기가 한 덩어리로 이어지는 것처럼 들리셨을 거예요. 들리셨길 바라요. 그래서 좀 편하게 들으실 수 있게 이렇게 이번 거는 품이 많이 들었다, 이 얘기를 비하인드 스토리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